네. 저도 그러면 이번 25장 읽은 내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5장부터 26장, 27장까지는 이제 결국 중동 얘기로 쭉 가는 겁니다. 그 이른바 그 역사의 자스민 혁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퍼져나간 이제 그걸 다루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 책을 끝내는 이유는 이게 오바마 정부 전반기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 26, 27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27장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으로 딱 마무리를 책을 끝내는 거지. 거기까지만 보면 참 이렇게 오바마가 잘한 것까지만 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1권을 해피엔딩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중동 얘기를 쫙 집중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25장이고 그 제목이 줄탁이잖아요. 이 챕터의 큰 제목은 줄탁이고 그 첫 번째 사례로서 제스민 혁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크게 보면 요 25장은 세 명의 그 중동 지도자를 오바마가 어떻게 다뤘는가에 관한 얘기죠. 먼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네타냐후는 놀랍게도 지금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는 왔다 갔다 했지. 뭐 총리 됐다가 야당 됐다가 또 나왔다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간 지금도 이스라엘 총리고 네타냐후가 사실은 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하마스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네타냐후 부분은 중요한 것 같고 지금도 행위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두 명의 독재자 이집트의 무바라크와 이제 리비아의 카다피 그 두 명을 이제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 바레인 뭐 이런 거는 뭐 약간 곁다리고 자 일단 네타냐후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는 기본적으로 이 오바마 시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있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그룹이 있는 거죠. 반미 세력이 있고 이라크도 반미 세속주의자이면서 반미 노선을 걸었던 건 이라크의 후세인이었는데 그거는 부시 정권 때 정리를 해버렸죠. 어쨌든 전쟁을 일으켜서 제거를 해버렸고 종교 근본주의로 반미 성향을 가진 이란이 하나 남아 있는 거고 이란을 제외한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나라들 심지어 리비아 카다피마저도 친미 정권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는 그 중동이 굉장히 어떤 친미 성향의 독재자들로 우글우글 하던 시절이야. 근데 이제 오바마는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진보 성향의 운동권 출신으로서 아씨 독재자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얘들이 미국의 친구야. 미국을 돕고 자기랑 정상회담도 여러 번 했고 뭐 그런 사이긴 해. 근데 이게 얘들의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죠. 얘들이 정치를 하는 행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우리 편이니까 내가 미국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진짜 이게 막 비판했을 텐데 미국 대통령이라 좀 어떻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이제 아까 이집트에서부터 그 혁명이 슬금슬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일단 이스라엘 상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앞에 그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뭐 몇 번에 걸친 전쟁과 중동에서의 이스라엘의 독특한 위치,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쭉 설명을 하고 네타냐후 얘기를 해요. 자, 792쪽 보면 첫 번째 단락 중간쯤에 네타냐후는 한때 팔레스타인 영토를 완전히 합병한다는 강령을 내걸기도 한 리쿠드 당의 당수였다. 지금도 리쿠드 당이 여당이죠. 자,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같은 강경파 단체들은 오슬로 협정에 불만을 품고서 아라파트와 파타당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신뢰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으며 그러니까 아라파트와 파타당은 굳이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내부의 온건파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온건파들이 특히 이 당시에 아라파트만 해도 너무 나이가 들고 그래서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오바마를 되게 답답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오바마는 도와주고 싶었는데 뭐 워낙 거기가 좀 의사결정도 느리고 그러는 사이에 더 급진적인 하마스 같은 이제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건파들을 깎아내리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랍 영토를 되찾고 이스라엘을 바닷속에 쳐넣겠다고 무장투쟁을 촉구했다. 이게 하마스야. 하마스가 결국 최근에 그런 식으로 테러를 저질러서 지금 이 전쟁을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은 국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793쪽 보면 세 번째 단락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평화회담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강경해졌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평화 없이도 안전과 번영을 구가하게 된 탓도 있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키부츠 공동체 생활과 생필품 배급으로 기억되는 1960년대 이스라엘은 이제 현대식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다. 이스라엘은 더는 적대적인 골리앗들에 둘러싸인 용감한 다윗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성격이 바뀐 거예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이스라엘 하면 키부츠 떠오르고 뭐 협동 농장 이런 거 떠오르고 뭐 식료품 배급하고 해도 되게 약간 사회주의 비슷하게 운영하는 되게 진보적인 국가였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색깔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IT 강국이 됐어. IT 강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IT 물품 수출하는 그런 기술 강국이 됐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전 세계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약소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은 그 중동에서 뭐 이렇게 진짜 골리앗들한테 둘러싸인 다윗 같은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강국이 됐고,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네타냐후 같은 극우파가 이제 집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미국인들이 이렇게 그 공감하고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 그런데다가 미국 내에는 굉장한 로비가 작동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796쪽 세 번째 단락 보면 또한 양당 의원들은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지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하는 막강한 초당적 로비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와 척질까봐 전전긍긍했다. AIPAC는 사실상 미국의 모든 지역구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회원들은 나를 비롯한 워싱턴의 모든 정치인의 핵심 지지자이자 후원자였다. 예전에는 이 단체가 중동 평화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정치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AIPAC의 정책 노선도 우회전했다. 그 옛날엔 이 단체가 되게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주는 그런 합리적인 의견 그 수렴 집단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극우화되는 경향이. 왜냐면 이스라엘 정치가 네타냐후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점점 극우화되는데 그와 함께 이 미국 내 로비 단체도 같이 극우화됐다는 거죠. 근데 참 이 이스라엘 정치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극단적 다당제의 폐해거든요. 극단적 다당제를 해놓으니까 이제 되게 우파 성향의 어떤 그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정당을 만들어. 우리 치면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막 진출하는 거예요. 네타냐후 자체는 전광훈급은 아니에요. 전광훈급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홍준표랑 비슷한 캐릭터일 텐데, 근데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의회로 들어와가지고 의석을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극단적 다당자에서 51%를 얻어야 과반을 점유해야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극우 세력, 극우 군소 정당들을 다 끌어들여서 연립 여당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정치가 점점 과거에 사회민주당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정당들이 점점 소수화되고 점점 이제 극우화되는 경향이 나타난 거고, 그 힘이 미국 정치에까지 로비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바마는 이게 굉장히 좀 신경 쓰이고 골치가 아픈 거야. 오바마는 사실은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공정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797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따라 중간쯤에 선거 당일 나는 유대인 표의 70% 이상을 얻었지만 많은 AIPAC 회원이 보기에는 수상한 사람, 두 주군을 섬기는 사람, X의 친구가 적나라하게 표현했듯 이스라엘을 키슈케슈로부터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키슈케스는 뭐냐면 EDC어로 뱃속을 뜻하는 거예요. 뱃속부터, 그러니까 뼛속 깊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는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 로비 집단이 보기에는 오바마는 되게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야. 제가 유대인들도 표를 많이 주긴 했어요. 워낙 오바마가 인기가 좋았으니까. 하지만 저놈은 약간 믿기가 좀 애매하다. 저놈은 뭔가 이렇게 복심에서 속으로는 딴 생각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의심의 꼬리표를 갖고 이제 오바마 정부를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때 한편에 항상 신경이 쓰이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편을 들기가 어려운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798쪽으로 넘어오면 이 네타냐후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재밌어요. 중간에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네타냐후는 목적에 부합할 때면 매력을 발산하거나 적어도 아부를 떨 줄 알았다. 이를테면 내가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직후 그는 나를 만나려고 시카고 공항 라운지까지 찾아와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일 때가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됐는데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뭐 그 당시만 해도 꽤 화제가 됐으니까. 내가 일리노이 주의의 시절에 사소한 친이스라엘 법안을 지지한 일을 떠들썩하게 지켜세웠다. 그러니까 주의 의원으로서 했던 입법 활동까지 알아내가지고 그걸로 막 칭찬을 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는 유대인의 최고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권력욕을 정당화했으며 미국의 정치와 매체에 빠삭했기에 우리 같은 민주당 행정부가 어떤 압박을 가해도 주눅들지 않을 배짱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활하고 아주 그 머리가 좋고 명민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바마까지 구워 삶으려고 상원의원 되자마자 시카고까지 날라와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코 미국의 압박에 이렇게 미국을 정치를 구워 삶아갖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미국의 압박에 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하마스랑 전쟁을 막 벌이면서 바이든 정부가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전쟁을 안 멈추잖아요. 네타냐후의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 거고 799쪽 보면 세 번째 단락 나는 그의 의중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네타냐후가 평화회담 재개를 꺼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힘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회담을 꺼리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바스는 아까 말한 온건파였는데 내부의 하마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평화협상에 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힘으로 얼마든지 팔레스타인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오바마가 대화 좀 하시더라고 중재를 하려고 해도 전혀 이렇게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런 네타냐후의 태도가 하마스의 그런 극단적인 테러 공격을 불러온 거죠. 사실은 요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바마는 노력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좀 어렵다라는 게 잘 안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협상을 중재해 보려고 했지만 일진일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죠. 그래서 803쪽에 보면 오바마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합의를 했다가 네타냐후한테 뒤통수 맞고 아이씨 네타냐후 이 새끼 하면서 막 화를 버럭 내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 둘 두 번째 단락 중간에 이따금 그때를 돌이켜 보면서 지도자 개개인의 성격이 역사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유서 깊은 질문을 곱씹는다. 그러니까 결국인 역사가 만드는 거냐, 구조가 만드는 거냐, 개인이 만드는 거냐 그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질문을 오바마도 한다는 거죠.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깊고 무정한 시간이 흘러가는 수로에 불과할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부분적으로나마 저자로서 참여하는 것일까? 우리의 불안과 희망, 어릴 적 트라우마나 뜻밖의 도움을 받은 기억이 기술 변화나 사회경제적 추세만큼 위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하다.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나 존 맥케인 대통령이라면 양편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어냈을까? 네타냐후 아닌 다른 사람이 총리 자리를 차지했거나 아바스가 더 젊었고 비판을 모면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족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었을까? 라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중동 그 중재에 실패하고 나서 그 소감을 결국 이게 인물의 문제냐 아니면 구조의 문제냐 이제 그런 본인의 고민을 한번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804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현타가 온 얘기를 해요. 재밌죠? 이것도 마지막 단락의 세 번째 줄. 연설, 담소, 살가운 친밀감, 이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게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미국 대통령을 어르기 위해 그들이 수십 번은 보여주었을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중동 지도자들하고 만나면 연설도 하고 담소도 하고 되게 친한 척도 하고 뭐 아주 편안하단 말이야. 그 사람들 만나면 얘기도 잘 되고. 근데 이게 다 연기 아니야? 이 새끼들 미국 대통령 이렇게 갖고 놀려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미국 대통령은 계속 바뀌잖아요. 4년, 8년마다 바뀌는데 자기들은 몇십 년씩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변화된 미국 대통령들이 계속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때마다 서로 밥도 먹고 축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친한 척 하는데 이거 다 연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무대 뒤에서 의상을 벗고 분장을 지우듯 그들이 악수를 나눈 뒤에 자신이 아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했다. 네타냐후는 분쟁의 책임을 아바스의 허약함 탓으로 돌리면서도 그를 계속 허약하게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세상으로. 아바스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공공연히 비난하면서도 남몰래 이스라엘과 사업 계약을 하는 그 계약을 협상하는 세상으로. 아랍 정상들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인이 겪는 불의를 개탄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반대 세력과 불평분자들을 자신의 치안 병력으로 발본색원하는 세상으로 말이다. 라면서 이제 이게 참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중재해 보려다가 안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805쪽에 보면 마지막 단락 그 뒤로 몇 달 동안 아바스와 네타냐후 무바라크와 압둘라 국왕과의 만찬을 그 광대 노름을 그들의 의지 박약을 종종 떠올렸다. 중동의 낡은 질서가 영영 유지될 거라 주장하는 것. 절망에 빠진 아이들이 그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에 맞서 떨쳐 일어날 리 만무하다고 믿는 것. 알고 보니 그것이야말로 더없이 커다란 환상이었다. 라고 하면서 뭐냐면 바로 그 다음부터 뭐가 터집니까? 자스민 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동은 이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굉장히 무력하고 이거 정치인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 시스템 그냥 영원히 유지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는 현타에 빠져서 약간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엄청난 그 중동 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의 물길이 뭐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타히르 광장에서 생긴 이집트의 그 원래 이제 식료품 가게 하시는 젊은 분이 분신한 걸로 우리로 치면 전태일 같은 거죠. 전태일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집트 무바라크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까 김원식 교수님이 언급하신 서멘사 파워라고 하는 참모가 나옵니다. 여자 참모죠. 자, 요 친구에 대한 소개도 되게 재밌어요. 808쪽 중간 보시면 내가 서멘사 파워와 점심을 먹을 시간을 낸 것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다. 나는 상원에 있을 때 서멘사를 처음 만났다. 퓰리처상을 받은 그녀의 책 미국과 대량 학살의 시대를 읽으렸다. 그러니까 서멘사 파워는 이미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마 저널리스트였겠죠. 뭐 기자든 뭐 자유기고가든. 그래서 집단 살해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이 책은 대규모 잔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국제적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동적이면서도 탄탄한 논리로 설파했다. 그녀는 당시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다음번에 워싱턴 DC에 오면 저녁을 먹으며 아이디어를 교환하자는 나의 제안에 반색했다. 라면서 이제 서멘사랑 만나서 그 책을 읽고 인상적이었고 불러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백악관으로 영입을 하게 되죠. 809쪽 보면 서맨서는 백악관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다. 벤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보면 젊은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주의가 떠올랐다. 냉소주의, 냉정한 이해타산, 지혜로 포장된 경계심에 오염되지 않은 나의 일부를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의 그런 성격을 간파했고 나의 어떤 측면에 호소하면 효과적인지 알았기에 이따금 나를 돌아버리게 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서맨서 파워는 오바마의 양심을 상징하는 참모인 거야. 오바마의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이 있는 거고 현실주의가 있는 거고 한편에 또 양심이 있는 거죠. 오바마는 이상주의적 면모와 현실주의적 면모가 둘 다 있는 정치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상주의적 면모를 상징하는 게 이 서맨서 파워 아까 말한 벤 로스 이런 참모들이죠. 그래서 그쪽 마지막 보면 하지만 그녀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다. 고집이 짜증스럽긴 해도 정기적으로 그녀의 열의와 성취를 주입받아야 했다. 내 양심의 체온을 재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행정부의 누구도 시간을 들여 생각하지 않는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곧잘 내놓았다. 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뭔가 해야지 라면서 마지막에 810쪽 보면 나는 8월에 이 대통령 지시를 내려 중동 국가들이 안정을 해치는 봉기, 폭력, 혼란과 갑작스러운 변화에 동반하는 예측 불허의 결과를 피하려면 열린 정부, 오픈 거버먼트겠죠. 열린 정부 원칙을 받아들여야 하며 미국이 이를 위해 유의미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장려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국무부, 펜타곤, CIA 그 밖의 정부기관들에 명령했다. 이에 NSC팀은 각 정부 부처의 중동 전문가들과 격주로 회의하며 미국의 정책 방향을 바꿀 구체적 방안을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이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서멘사 파워로부터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오바마 스스로도 그래 이제 중동의 독재 국가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뭔가 좀 더 열린 정부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지시했다는 거야. 니네 이거 한번 연구해봐. 그래갖고 뭐 CIA, 뭐 국방부, 국무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연구해봐 했는데 타이밍이 조금만 빨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얘기하죠. 왜냐면 그 연구 지시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자스민 혁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겁지겁 사실 이게 연구가 다 되고 보고서가 나온 채로 이 사태를 맞았으면 훨씬 더 차분하게 대응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허겁지겁 이렇게 대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무바라크가 물러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고 그 분신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수십만 명이 타이르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무바라크를 막 이렇게 물러나라고 치유를 하니까 오바마 입장에서도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입장을 논평을 발표하죠. 뭐 세게 얘기하기 그렇고 무바라크도 우리 편이니까 812쪽 중간에 보면 그냥 짧게 연설하다가 마지막에 논평 하나 짧게 붙였다 이거예요. 뭐냐면 오늘 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튀니지 국민 편이며 모든 사람의 민주적 열망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라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운동 데모하는 사람들 우리 지지한다. 라고 짧게 논평을 한 문장 붙인 거예요. 근데 무바라크는 그 튀니지는 작은 나고 무바라크는 이집트잖아요. 근데 이게 자스민 혁명이 이집트로까지 번지게 되니까 813쪽 보면 하지만 내가 튀니지에서 시작된 저항이 이집트에 번질 가능성을 제기하자 무바라크는 이집트는 튀니지가 아닙니다. 라며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정부에 맞선 저항은 금세 진압될 거라고 확언했다. 라면서 무바라크는 이제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거죠. 힘으로. 근데 문제는 무바라크의 대안은 무슬림 형제단이었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집트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골치 아픈 점, 복잡한 점이에요.
814쪽 보세요. 중간에 보면 이집트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려 경제의 큰 몫을 차지했다고 알려진 군부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하고 단합된 세력은 무슬림 형제단이었다. 수니파에 기반한 이슬람 조직인 이들의 목표는 이집트와 아랍권 전체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것이었다. 뿔뿌리 조직화와 빈민 구제 활동 덕에 무슬림 형제단은 무바라크의 공식적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또한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폭력이 아니라 정치 참여를 채택했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시행된다면 이 조직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컸다. 이게 문제예요. 그건 팔레스타인도 맞죠.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선거에 출마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선, 심지어 다수당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 형제단 같은 게 그냥 테러 조직이 아니고 정당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선거가 오바마가 주장하는 열린 정부, 미국 비슷하게 자유선거를 이집트에서 하면 무슬림 형제당이 집권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무슬림 형제단은 샤리아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란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주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집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그 미국의 딜레마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래서 아마 무바라크가 물러나고 나서 이슬람 형제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났죠. 그래서 최대한 무바라크를 설득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오바마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와이즈너라고도 무바라크랑 잘 아는 사람을 특사로 보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신뢰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816쪽 보면 비비 네타냐후는 이집트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2초 후에 또 하나의 이란을 보게 될 것이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바라크 물러나면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할 거고 그럼 또 하나의 이란이 생기는 거야. 이집트에도. 그 이란 같은 극단적인 이슬람 반미 국가가 또 생긴다. 중동에 줄줄이 그런 나라들이 생길 거라 이거지. 그거 너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더 불안해했다. 이 지역에 확산되는 시위는 내부의 반발을 오랫동안 진압해온 왕가에는 실존적 위협이었다. 또한 그는 이집트 시위대에 배후가 있다고 믿었다. 그가 시위의 배후로 지목한 네 파벌은 무슬림 형제단, 헤즈볼라, 알카에다, 하마스였다. 그러니까 다 무시무시한 반미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오바마는 사실은 이슬람의 그 중동의 독재자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얘들을 몰아내면 다 사실은 이렇게 반미 정권이 생긴 판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오바마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무바라크한테 야, 물러나면 뒤에서 안정적으로 정권 이양할 수 있게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최대한 설득을 했는데도 무바라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819쪽 보면 통화 말비에 그가 말했다. 나는 우리 국민을 압니다. 이집트인은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조만간 다시 대화하죠 대통령님. 내가 옳았다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하고 전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대응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러긴 뭐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나서 폭력으로 무력으로 막 이집트 국민들을 이제 학살하면서 진압하기 시작하니까 오바마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성명을 준비합시다. 무바라크에게 지금 물러나라고 요구할 겁니다. 라면서 무바라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 버리죠. 무바라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니까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무바라크가 몰락하는 시점으로 가게 되죠. 821쪽 보면 내가 말했다. 무바라크와 결별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 지금 모순되는 메시지가 돌아다니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힐러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무바라크랑 잘 좀 해봐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위험하다는 거 알지만 내가 결정 내렸는데 참모인 당신이 왜 딴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힐러리가 대답하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와이저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야기하는지 내가 알 바 아니고 당장 입 닥치라고 하세요. 라면서 이제 입단속을 시키죠. 참모들의 입단속을.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무바라크가 물러나고 그 아랍 지도자들이 이제 그 반발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823쪽 보면 MBZ는 위에 있는 그 우리가 부르는 MBZ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아랍에미리트의 통치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MBZ라고 불렀대요. MBZ가 이제 오바마가 무바라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MBZ가 되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대통령의 담화는 무바라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그 지역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이집트가 무너지고 무슬림 형제단이 권력을 잡으면 나머지 아랍 지도자 8명도 몰락할 것이며 자신이 나의 성명에 비판적인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닌 듯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랭했다. 도움을 호소하기보다는 경고하는 목소리였다. 무바라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듯 옛 질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권력을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오바마가 처해 있는 역설이 있는 거죠. 825쪽 보면 중간에 나는 뚜렷한 모순을 명쾌하게 해명할 도리가 없었다. 세상이 뒤중박죽이라는 것. 대외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전 행정부의 선택과 현재의 우연들로 생겨난 이해관계의 충돌을 끊임없이 조율해야 한다는 것. 인권 의제를 항상 위에 놓을 수는 없다고 해서 미국의 최우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시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변명거리로 내세우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떤 정부가 자국민을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씩 학살하고 미국이 그런 만행을 중단시킬 힘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오바마가 처해 있는 그런 딜레마를 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전 정부가 다 해놓은 게 있고 이게 또 이게 미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치가 있고 중동에서의 복잡한 정세가 있는데 근데 또 정부 그 정부들이 자국 국민을 수천 명씩 학살할 수 있는데 미국이 영향을 끼쳐서 그걸 막을 수 있다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오바마의 고민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집트는 어쨌든 무바라크가 물러나는 걸로 정리가 됐고, 근데 그 다음에 결국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을 하게 됐죠. 자, 거기다가 이제 리비아 사태가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리비아는 정말 리비아의 카다피는 더 골 때리는 사람이죠. 무바라크도 무바라크지만 카다피는 더 심한 독재자였잖아요. 827쪽 보면 무고한 국민을 독재자로부터 구하려는 마음은 서멘사와 같았지만 나는 리비아의 군사 행동을 취하라고 선뜻 명령할 수 없었다. 민간인을 자국 정부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전 세계에 있다는 명시적 주장을 노벨상 연설에 포함하라는 그녀의 주장을 내가 거절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개입의 의무는 어디서 끝날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할까? 하면서 이 리비아에 개입하는 것 때문에 오바마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 여론은 특히 유럽이 요구했던 건 비행 금지 구역을 이제 설정하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제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났고 자스민 혁명이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리비아의 제2 도시가 벵가지라고 우리 지금 부산 같은 데인가 봐요. 벵가지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벵가지를 반군들이 점령을 했어. 그래서 그 반군들이 점령한 벵가지라는 도시를 리비아 카다피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벵가지를 포위 공격을 해서 전멸을 시키려고 막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리비아 카다피군에 의한 벵가지 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날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몇만 명이 죽을지 몇십만 명이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럽의 이제 사르코지나 이제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제 숟가락을 얹는 거죠. 그 뭔가 이제 자기들도 좀 이렇게 이렇게 업적을 쌓고 싶으니까 인기를 끌고 싶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 개입해야 된다라면서 나토가 유럽의 어떤 나토가 개입하자라고 나토의 중심은 미군이잖아요. 결국 미국이 개입하라는 거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라. 그래서 이 리비아 위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해서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공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폭격이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할 거기 때문에 리비아 공군이 공중 폭격을 못하도록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라는 건데 이걸 하려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거든. 미국이 도와줘야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오바마가 보기엔 이게 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828쪽 중간에 보면 그들이 놓친 사실은 리비아 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지정하려면 우선 수도인 트리폴리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리비아 대공 방어망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려면 비행기가 못 뜨게 막아야 되잖아. 비행기가 못 뜨게 막으려면 비행기를 출동시켜서 뜨는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대공 미사일이 쫙쫙 날라오면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에 설정하려면 먼저 트리폴리에 있는 대공 방어망부터 먼저 폭격을 해가지고 그거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엄청난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지도 않는 나라를 상대로 한 명백한 전쟁 행위였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뿐 아니라 비행금지 구역 지정이 효과를 발휘할지도 미지수였다. 카다피가 반대 세력들의 근거지를 공격하는 수단은 공중 폭격이 아니라 지상군 투입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비행금지 구역 설정해봤자 탱크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지상군으로 공격하면 그만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근데 비행금지 구역 설정하는데 미국이 동의하라고 자꾸만 이제 사르코지랑 데이비드 캐머런은 압박을 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회의를 하다 말고 한 시간 좀 쉬자라고 하죠. 831쪽 보면. 자, 그래서 시계를 보니 관저 블루룸에서 미군 사령관들과 연쇄 부부 동반 만찬을 주최할 시간이 되었다. 내가 말했다. 좋아요. 아직 결정할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하지 않을 일은 분명하군요. 허술한 비행금지 구역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 거기엔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엔 이 비행금지 구역 설정하는 건 답이 아니다. 유럽이 요구하는 건 그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일단 알겠고 그럼 잠깐 좀 시간 좀 보냅시다라면서 블루룸으로 가서 관저에 가서 부부동반 파티를 하게 되죠. 파티를 하고 나서 이제 파티하면서 좀 머리를 식히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832쪽 보면 자, 이제 결론을 내죠.
우리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유럽인들의 계획이 진척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카달피의 병력은 벵가지를 점령할 터였다. 지루한 충돌이 이어질 것이다. 그나마 최선의 상황은 전면적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최악의 상황은 수만 명이나 그 이상이 굶주리거나 고문당하거나 총살당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 순간 온 세상을 통틀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나는 온 세상을 통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벵가지 주민들이 학살당하게 생겼는데 그 학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였다는 거야. 그 벵가지 주민들은 미국 국민도 아니고 내가 직접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찌든 그 사람들의 생사가 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야. 이거 오바마 고민이 되는 거죠. 만찬이 끝났다. 미셸에게는 1시간 뒤에 가겠다고 말하고 상황실로 돌아갔다. 다른 선택지 검토를 마치고 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들 내가 말했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이 떠올랐어요. 여기까지 딱 말하고 제 챕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쿠키 영상처럼 이제 딱 이제 다음 장을 읽고 싶게 만드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씨 이거 읽으면서 뒤를 좀 더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뒷장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 오바마는 책도 이렇게 이 독자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게 그렇게 잘 쓰는데 뭐 다음 장의 얘기는 이제 뭐 그 수전 라이스가 했던 제안으로부터 해가지고 풀어가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이 자스민 혁명 그 중에서도 튀니지에서 벌어진 폭동이 이집트로 이어지고 그게 리비아로 이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크게 보면 이스라엘, 이집트, 리비아. 그래서 네타냐후, 무바라크, 그다음에 카다피. 요 세 명의 독재자들을 오바마가 어떻게 다뤘는지 이제 그 얘기를 중심으로 25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내용 설명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 소감 듣고 마치겠습니다.